안녕하세요. 잘 보이나요? 지난번에 녹화했는데 잘못돼서 오늘 다시 수업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3시간 동안 선생님하고 같이 잘 보이나? 원격 수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한 차시에 고사성어 4개, 4개 정도를 3차시 총 12개죠. 12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것들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뽑았기 때문에 아마 듣는 데는 조금 덜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오늘은 이 성어가 주로 4글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자성어라고도 하는데 주로 이제 2글자로 된 것들을 4개 뽑았어요. 그래서 4글자로 된 것보다는 조금 더 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고사성어 4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어입니다. 선생님이 처음 이렇게 하는 거라 어색하고 조금 서툴고 버벅거릴 수도 있는데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성어입니다. 자, 2글자로 되어 있죠? 2글자로. 자, 첫 번째 글자입니다. 첫 번째 글자. 선생님이 따라서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씁니다. 하나, 안 보이나? 밑에다 써볼게요. 하나, 셋, 넷, 다섯.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써요. 자, 이 글자가 무슨 자냐면 쩌, 쩌, 쩌. 자, 이 글자는 창이라는 뜻을 가진 모라는 글자고 저 글자는 방패라는 뜻을 가진 순자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 뭐라고 있냐? 모순이다 라고 있습니다. 모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창과 방패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니까 또 음과 뜻이 사라지네. 잠깐만. 자, 여기 무슨 자라고? 창모. 그 다음 글자는 방패, 순자. 좀 이따 또 사라질 것 같긴 한데. 자,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창과 방패란 뜻이에요. 창과 방패. 근데 글자 그대로 해석만 가지고는 일상생활에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실제로 사용되는 풀이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옛날 송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창을 들고 한쪽에는 방패를 들고 판매를 했어요. 자, 창을 들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 창으로 뚫지 못하는 방패가 없다. 그러니까 뭐든지 뚫을 수 있다는 거죠. 방패를 들고 뭐라고 했냐면 이 방패로 뭐든지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다고 한 거죠. 양쪽에다 한쪽에는 창을 들고 한쪽에는 방패를 들고 판 거예요. 뭐든지 뚫을 수 있는 창과 뭐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를 판매를 한 거죠. 지나간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뚫면 어떻게 되냐?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자, 그럼 무슨 뜻으로 쓰일까? 말이나 행동이 서로 어긋나서 앞뒤가 맞지 않을 때 쓰는 말이 바로 뭐가 된다? 모순이 되겠다라는 거. 모순. 선생님이 유인물 나눠줬죠? 유인물에다가 음과 뜻, 창모, 방패순 쓰면 되겠고 밑에 이렇게 나눠진 칸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모순을 이렇게 횟수에 맞춰서 쓰면 되겠고 해석에는 창과 방패. 그다음에 속뜻은 말이나 행동이 서로 어긋난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말은 언제 쓰는 거야? 앞뒤가 맞지 않을 때. 말이나 행동이 서로 어긋날 때 쓰는 말이 바로 모순이다라는 거.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배우는 성어들은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몰라서 못 들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배우고 난 다음에는 아마 자주 여러 번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글자를 써볼까? 자, 이 글자는 희다라는 뜻을 가진 백자예요. 백자. 자, 그리고 이거 무슨 자 이거? 자,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썼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쓴 건 뭐라고 그랬지? 부스라고 그랬지. 부스는 글자에 들어가서 뭘 나타낸다? 뜻을 나타낸다. 자, 그럼 이 글자는 눈목자거든. 눈목자. 그러니까 이 글자는 뜻이 뭐랑 관련돼 있겠어? 눈과 관련돼 있겠지. 눈썹이라는 뜻을 가진 미자가 되겠습니다. 눈썹 미자. 눈썹과 눈썹 사이 뭐라 그래? 미간이라고 하잖아. 미간. 그래서
이두 번째 배울 성어는 백미가 되겠습니다. 백미. 자, 백미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 흰 눈썹이 되겠지? 그럼 실제적으로 흰 눈썹을 나타내는 사람을 가리키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자, 보겠습니다. 자, 백미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흰 눈썹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실제는 그렇게 쓰이지 않는다는 거지.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자, 여럿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 또는 작품의 내용 중 가장 뛰어난 부분을 나타내는데 왜 이런 뜻으로 쓰이냐면 여러분들 삼국지에 그 마씨 형제들이 나오거든요. 그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마 읍참마속에 등장하는 마속일 테고 그 마속의 형제가 5명이었어요. 5명. 마속은 이제 막내가 되겠고 그 마씨의 형제가 5명이었는데 5명 모두가 다 재능, 학식, 인품 모든 것들이 뛰어났어요. 마씨 5형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칭송이 자자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뛰어났냐면 넷째 아들인 마량이라는 사람이 제일 뛰어났어요. 근데 이 마량이 태어날 때 눈썹이 조금 희끗희끗했나 봐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 마량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백미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상황이. 그러니까 마씨 5형제들이 다 재주가 뛰어났다 그랬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 마씨 5형제에 다들 뛰어나다면서 야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뛰어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름이 뭐였더라? 있잖아 눈썹 하얀 애. 백미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씨 5형제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 뛰어난 사람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네 번째 그 아들인 마량이라는 사람이 가장 뛰어났는데 마량의 눈썹이 태어날 때부터 조금 하얗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량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 백미라고 불렀다. 흰 눈썹을 가졌다라고 불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뜻으로 쓰였다고? 무슨 뜻으로? 여럿 가운데 뛰어난 것 또는 작품의 내용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부분을 나타낼 때 백미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작품 전시회 같은 데서 자 오늘 전시회의 백미는 이것입니다. 아니면 또 오늘 공연의 백미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마찬가지 좀 전에 배웠던 모순처럼 백미라는 이 성어를 들어봤을 테니까 백미 하얀 쌀 아니고 흰 눈썹을 나타내는 거고 뛰어난 작품 중에서도 뛰어난 것 또는 여럿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을 나타낼 때 쓰인다라는 것을 알면 일상생활에 많이 쓰인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성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글자 보면 판서를 한번 해볼까? 노란색으로 또 써야 되겠지. 노란색으로 하나, 둘, 셋, 넷. 자, 노란색으로 썼어요. 노란색으로. 뭐라고? 부수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 글자는 뜻이 뭐랑 관련돼 있겠어? 나무랑 관련돼 있겠지. 이걸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 두시고 파란색으로 쓰면 보이려나? 파란색으로. 자, 보입니까? 둘. 이렇게 씁니다. 자, 이게 무슨 자냐면 내 몸을 나타내는 기자입니다. 기. 그리고 나무랑 관련돼 있다 그랬지? 이게 무슨 나무냐면 구기자 나무 기자예요. 구기자. 선생님 그 할머니 할아버지 댁이 청양인데 청양의 구기자 열매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구기자 뭐 술도 담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구기자라는 나무를 나타내는 글자인데 구기자라는 뜻 말고 또 나라 이름으로 쓰입니다. 나라 이름. 춘추 전국 시대 때 기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나라 이름 또는 기나라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고 자 그다음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자야? 마음심자잖아. 마음심자. 그럼 이 글자 뜻이 뭐랑 관련돼 있겠어? 마음과 관련돼 있다? 이걸 이해를 해두면 되겠고 선생님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이렇게 씁니다. 자, 이 글자는 마음과 관련돼서 근심이라는 뜻이 됐습니다. 근심 어디서 오는 거야? 마음에서 오는 게 되겠지? 음은 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우가 되는 거. 기우. 자, 그러면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선생님이 구기자를 나타내는 기자긴 하지만 나라 이름으로 쓰인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기나라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나라 사람의 근심이란 뜻이야. 기나라 사람이 어떤 근심을 했을까? 해석은 어떻게 된다고? 기나라 사람의 근심이란 뜻인데 뜻은 이런 뜻으로 쓰여. 지나친 걱정이나 쓸데없는 걱정. 왜 이런 뜻으로 쓰였는지 유래를 알아야 되겠죠? 춘추 전국시대 때 기나라 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했나 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살면서 하는 대부분의 근심 걱정들이 쓸데없는 거잖아. 선생님도 걱정이 많은데
이미 이루어진 일들, 걱정해도 소용없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기나라 사람은 어떤 걱정을 했냐면,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혹시 땅이 솟아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걱정한 나머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식음을 전폐한 거야. 지나가던 현자가 걱정하지 마라. 하늘은 기운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고 땅은 흙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무너지거나 솟아날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제서야 밥을 먹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거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란 뜻이고 걱정이란 뜻으로 속뜻은 어떻게 된다? 지나친 걱정이나 쓸데없는 걱정을 나타낼 때 기우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 아마 자주 쓰이게 될 거고 알았으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활용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쓸데없는 걱정을 나타낼 때 앞으로 뭐라고 하면 된다? 기우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좀 빠른가? 조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조금 어렵게 생겼나요? 선생님이 써보도록 할게. 자, 이렇게 씁니다. 하나, 둘, 셋. 다시 써야겠네. 다시 지워져. 자, 다시 쓸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왼쪽에 있는 글자 있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쓴 글자. 요 글자가 들어가면 음이 해 또는 개가 많이 된다. 요거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른쪽에 있는 글자 있죠? 오른쪽에 있는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씁니다. 이거 무슨 자야? 새라는 뜻을 가진 조자가 되겠죠.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썼으니까 부수가 되겠고 뜻이 새랑 관련되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글자는 뜻이 닭이 되겠고 음은 뭐가 되냐? 개 또는 해가 된다 그랬죠. 여기서는 개가 되겠습니다. 개. 자, 그 다음 글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하나, 둘, 셋, 넷. 선생님 이렇게 썼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이거 무슨 자? 글자 안에 들어가 있는 달월자는 달월자가 아니라 뭐다? 고기육자가 되겠다. 자, 고기육자가 글자 안으로 들어가면 달월자로 변형이 되고 뭐랑 관련돼 있다? 사람 신체랑 관련이 되어 있다. 요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죠? 고기육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여기다 써볼까? 고기육자 글자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달월자가 된다. 뜻은 뭐랑 관련돼 있다? 사람 신체랑 관련돼 있다.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오른쪽 하나, 둘, 힘력자입니다. 힘력자에서 음을 가져와서 력하고 음이 비슷한 음이 력이 된다. 자, 뜻이 뭐랑 관련돼 있다? 사람 신체랑 관련돼 있다. 그래서 뜻은 갈비뼈. 그래서 갈비뼈를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늑골이라고 하면 늑골. 늑이 되기도 하겠죠. 니은이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계륵하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계륵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닭 갈비뼈가 되겠죠. 닭의 갈비뼈. 닭갈비. 우리가 좋아하는 그 춘천 닭갈비 그게 아니라 진짜 닭의 갈비뼈를 나타내는 거야. 닭갈비. 어떤 건지 알죠? 삼계탕 먹다 보면 이렇게 선생님 갈비처럼 여러분들 갈비처럼 있고 막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갈비뼈를 나타내는 거야. 그런 뜻으로 쓰이는 거야. 어떤 뜻으로? 이익은 없지만 버리기 아까운 것.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 삼계탕 먹을 때 닭갈비 말고 삼계탕 먹을 때 여기저기 막 닭다리 뜯어 먹고 날개 먹고 막 살 먹은 다음에 그 갈비뼈 있는 부분 어떻게 해요? 이거 뭐 먹자니 귀찮고 발라먹기 귀찮고 버리자니 아까웠고 이런 상황 아닌가요? 버릴까 말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익은 없지만 버리기 아까운 것을 나타내는 거야. 자, 이것도 삼국지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조조가 한중이라는 땅을 놓고 고민을 해요. 한중이라는 땅을 놓고 한중이라는 땅이 삼국을 통일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땅인데 고민이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패한다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이 한중이라는 땅을 꼭 차지해야 삼국을 통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밤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우돈이라는 장수가 와가지고 장군님, 조조님, 우리 이번에 이제 밤에 암고라고 하거든요. 군대 얘기를 잠깐 하자면 군대에 가면 이제 적군들이 우리 부대에 못 들어오게 매일매일 암호를 만들어서 우리 부대원들만 알 수 있는 암호를 만들어서 그 암호를 알아야만 그
그 부대 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조조 군대 그 막사 안에서 암호를 그날 암호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우든이 물어본 거예요. 조조님 어떤 암호를 쓸까요? 하다가 조조가 그냥 닭갈비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닭갈비. 닭갈비를 먹고 있었는지 뭐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닭갈비 오늘 암호는 계륵이야라고 해서 하우든이 그걸 받들고 양수한테 얘기를 했는데 양수가 그 얘기를 듣고 철수하시려고 하나 보다. 다들 철수 준비를 해라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날 보니까 조조가 철수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양수가 어떻게 알았어? 닭갈비 암구를 낸 거 보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선생님도 그렇거든요. 삼계탕 먹을 때 그 닭갈비살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양수가 생각하기에도 똑같은 거야. 조조가 닭갈비처럼 고민하다가 이익이 없으니까 그냥 버려야 되겠다 라는 결론을 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철수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익은 없지만 버리기 아까운 것. 근데 주로 아까워서 아깝지만 그래도 버릴 때 쓰이긴 하지만 뭐 버리지 않더라도 이럴까 저럴까 고민이 되는 상태. 이득을 취할 거는 별로 없지만 참 버리긴 아까운 거. 남주긴 아까운 거. 내가 갖고 있자니 별로 쓸모 없지만 남주긴 아까운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계륵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닭갈비라는 뜻으로만 가지고는 요 성어를 사용할 수가 없다. 뭘 알아야 된다? 유래, 이야기를 알아야 된다. 자, 요런 성어를 뭐라고 한다? 옛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서 옛고자 일사자를 써서 고사성어라고 한다. 자, 오늘 네 가지 고사성어 배웠습니다. 네 가지. 자, 뭐 배웠어요? 뭐 배웠어?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첫 번째 모순이라는 성어 배웠죠? 모순. 자, 창과 방패란 뜻으로 어떤 뜻으로 쓰인다? 말이나 행동이 서로 어긋날 때, 맞지 않을 때, 앞뒤가 맞지 않을 때 쓴다. 자, 두 번째 백미, 흰 눈썹이란 뜻으로 언제 쓰인다고요? 얘 왜 이래? 언제 쓰인다? 여럿 가운데 뛰어난 것 또는 작품의 내용 중 가장 뛰어난 부분을 백미라고 표현한다. 마씨 오형제 중에 가장 재능이 뛰어난 마량을 나타내는 말이었다. 자, 세 번째 기우,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란 뜻으로 언제 쓰인다? 쓸데없는 또는 지나친 걱정이나 쓸데없는 걱정을 나타낼 때 기우라는 표현을 쓴다. 자, 네 번째 계륵이죠. 닭의 갈비뼈라는 뜻으로 이익은 없지만 버리기 아까운 상황을 나타낼 때 계륵이라고 한다. 오늘 네 가지 배웠습니다. 나눠진 유인물의 작성을 꼼꼼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네 글자로 된 성어 네 가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